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고마우셨던 분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힘도 세고 장난감도 잘 사주시고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다 주시는 다정한 분이셨죠. 그랬던 분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사업이 휘청이면서였습니다. 타일 제작을 하시며 작은 공장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는 경쟁업체의 술수에 의해 업계에 나쁜 소문이 돌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셨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신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하고 사무실에서 주무시며 일을 하셨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을 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현실을 피하려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장도 팔고 사무실까지 팔고 심지어는 집까지 담보로 잡아 전 재산을 도박에 바친 아버지는 결국 간암으로 2년 동안 어머니께 수발을 들게 하시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작 10살이었습니다. 기댈 친정도 시댁도 없던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남들이 혀를 찰 만큼 엄청난 말썽꾸러기에 천방지축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책으로 아들들을 참 열심히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아랫집 세도 주고 마당에 연탄 창고도 있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는 바람에 집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얻은 옥탑방은 비 오는 날엔 비가 들어오고 바람 부는 날엔 창문이 깨질 듯 흔들리고 겨울엔 끓여놓은 찌개가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정도의 환경이 최선이었던 저희 세 식구는 그곳에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그 시절에 대학교까지 졸업하신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기업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었죠. 그렇게 똑똑하고 재능도 많으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난 건 부모님들의 친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이 정도 사윗감이면 어머니와 잘 살겠다 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렸고 그 이후 쭉 주부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둘을 키우려면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네에 있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이었지만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어렵다며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공부방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을 뿐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일에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주말에는 장어집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빚 갚는 데에 대부분의 돈이 쓰였습니다. 한창 많이 먹고 쑥쑥 크는 시기였던 저희 때문에 어머니는 하루 한 끼를 드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가 힘들게 일을 하시고 상상 초월의 큰 빚이 있고 그 빚을 어머니가 혼자 갚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중학생 때였습니다. 집이 가난한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철이 들면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제가 할 도리를 했습니다. 학생이니까 공부 잘하는 게 어머니를 덜 힘들게 하는 거일 테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렸거든요. 참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녀석이었는데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말 좀 잘 들으라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겠네요. 초등학생 때는 어머니가 숙제하라고 혼내기도 하고 저도 학교에서 혼나기 싫어서 딱 숙제만 잘해가는 정도였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다던가 머리가 좋은 쪽은 전혀 아니었죠. 반 등수도 그저 그랬고요.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마음 먹고 공부 좀 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동갑 애들은 그제서야 말 안 듣고 사춘기 겪을 때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방황할 때 공부를 했던 거죠. 사람들은 제 집안이 머리가 좋아서
저도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나 어머니가 공부를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던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쁘셔서 저한테 공부 알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머리가 좋은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글도 늦게 뗐고 초등학생 때 구구단도 반에서 제일 늦게 외웠고 알파벳도 중학교 들어가고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외웠습니다. 그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반 회장을 하고 반 1등을 한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게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야심찬 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맘때 이사도 갔습니다. 드디어 덥고 추운 옥탑방을 벗어나는구나 하면서 좋아한 집은 빌라 1층이었습니다. 전에는 방도 없이 거실 같은 방에서 세 식구가 따닥따닥 붙어 생활을 했는데 빌라는 방이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음과 담배 연기는 구역질이 날 만큼 지독했지만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다니시던 공부방이 사정이 생겨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좌절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동네에 있던 속셈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참 강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육아와 일과 살림을 혼자 다 하셨는지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도 혼자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런 어머니에게 저까지 짐이 될 수 없으니 저는 고등학생 때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반 회장은 물론이고 전교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을 아시던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저를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동서가 이제 곧 고3인데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학원은 무슨.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잘했는걸요. 원래 고3 되면 학원 안 다니던 애들도 다니고 학원 다니던 애들은 더 다니고 그러더라. 에이, 어머니도 학원 한 번 안 다니시고 대학교 가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나 때랑은 다르니까 그렇지. 정말 괜찮아요. 그땐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친구들이 제가 필기한 노트를 가져갔다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하고,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와서 제 숙제를 베낄 때에도 괜찮다고 하고, 선생님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셔도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더 이해하고 참으면 다 완만히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편이 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 꾹꾹 참고 있었나 봅니다. 그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범대에 가려고 했는데 고3 봄에 어머니에게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속셈학원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학원이야 또 알아보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미 학기도 시작했던 터라 학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어머니는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되어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어머니는 결국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돈이 잘 된다면서요. 봄부터 여름까지 쭉 가사 도우미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일하는 그 집에서 쓴소리를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집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랑 대화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석이 엄마는 요즘 일 할만해? 말도 마. 그 집 안주인이 얼마나 여우 같은지 힘들어 죽겠어. 어머, 왜? 구박해? 구박도 정도껏 해야지. 뭐만 하면 쫄쫄쫄 쫓아와서 시비 건다니까. 설거지 다 하면 물 튀었다고 난리. 손빨래하고 있으면 비눗물 때문에 화장실 미끄럽다고 난리. 청소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난리. 이제껏 거기 일하던 아줌마들이 다 2달을 못했대.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어이구야, 참 웃기는 여자네. 살림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꼭 그런다니까.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니까 괜히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나도 여름까지만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어머, 학원 연락 왔어? 좀 멀긴 한데 2학기부터 와달라고 하더라고. 거리가 대수인가? 오라면 가야지. 그래, 잘됐다, 동석이 엄마. 동석이 엄마는 가사 도우미 안 어울려.
선생님이 딱이야. 그래, 고마워.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회생활 하면서 굳은 일 겪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되려면 사범대에 가야 하고 졸업하고서도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선생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배정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성적으로 사범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준도 아니었고요. 내가 과연 사범대에 가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해서 어머니 짐을 덜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기엔 제가 이제껏 노력한 것들, 꿈꾼 것들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분명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 추천서 받아서 제 성적에 장학금 받으며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좋은 학교였고 인기 많은 학과였는데 어쨌든 저의 꿈과는 다른 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그래서 대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학과에 전혀 흥미가 없으니까 강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뒤늦은 방황을 좀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인생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걸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동서가, 동민아, 치킨 먹자. 우와, 치킨이다. 엄마 최고. 한창 그때 어머니와 동생한테도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가난한 집에 대한 원망, 첫째의 서러움, 동생에 대한 질투 등등 모질이 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평하고 예민하게 가족들을 대했습니다. 저는 치킨 말고 피자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나? 동서가 미안해. 다음에는 피자 먹자. 알겠지? 동민이가 치킨 좋아하니까 오늘은. 맨날 동민이. 저는 엄마 아들 아니에요? 난 안 먹을 거니까 둘이 다 먹어요. 진짜 못난 놈이었죠. 어머니를 위한 줄 알았던 결정이었는데 결국엔 저와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한테 계속 싫은 소리만 나올 것 같고 학교 성적도 점점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다시피 휴학을 했습니다. 군대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고 일단 좀 쉬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늦잠도 자고 뒹굴거리다가 군대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빌라 월세집이 곧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어머니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셨답니다. 이제 빚도 꽤 많이 갚아서 한 2, 3년만 더 벌면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돈도 있고 해서 전세를 알아보셨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싼 값의 매물이 나왔고 이런 매물은 금방 빠진다는 부동산 업자 말에 어머니가 혹하셔서 바로 계약금 일부를 내셨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중계약이었고 부동산 업자는 사라지고 이사도 갈 수 없고 계약금도 날리게 된 것이었죠. 전세금 전부를 안 날린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형편에 계약금도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곳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정을 듣게 되셨고 보증금을 조금 더 받고 월세를 줄이는 걸로 재계약을 하기로 급한 건 잘 정리되긴 했지만 날린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부동산 업자는 진짜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전과가 상당한 사기꾼에 불과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시련인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잘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놈이 잘못한 거지. 왜 엄마가 미안해요? 어머니는 자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장남이 되어서 어머니를 도우지는 못할 망정 정신 못 차리고 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절대 못하게 하셨거든요. 공부해야 하는 애가 그런데 정신 팔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에
알바로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목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물어물어 알바할 만한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PC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군대 간다고 사장님한테 말할 테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힘들긴 한데 나름 재미있다면서요. 그리고 아침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할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네 2층 PC방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PC방 알바는 친구 말대로 나름 재미있으면서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술 취해서 PC방에서 자는 진상 아저씨들만 아니면 더 재미있었죠. 아침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고 PC방 청소하고 하는 잡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 너무 한가한 날에는 책도 읽을 수 있어서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일이 끝나니까 남은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찾아보다가 아는 형이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만 와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셀프 주유 같은 게 없었으니까 주유소에 알바생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 형이 일하던 주유소가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많은 곳이라서 매일 평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그게 제 하루 패턴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씻고 PC방 출근하고 3시 퇴근하고 5시까지 주유소 가서 일하고 9시에 끝내고 집에 오는 하루였죠. 주말에는 쉬었고요. 몸이 좀 힘들었지만 월급은 꽤 벌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일했는데 갑자기 PC방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원래 아침엔 잘 안 나오시다가 저 퇴근하실 때쯤에 오셨거든요. 동서가 미안한데 너 이번 주까지만 일해라. 예? 왜요? 아휴, 너도 보이지 않냐. 아침에 손님 없는 거. 그냥 내가 나와서 하려고. 이렇게 돼서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24시간 하는 것도 시간 줄여야 하나 고민일 지경이야.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주까지만 고생 좀 해줘. 사장님도 사정이 있었던지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PC방 알바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 가득 안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못 먹고 일해서 주유소 가기 전에 뭐라도 먹을까 싶어서 편의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할머니가 걸어가시는데 머리 위에 신문지 덮은 커다란 쟁반을 얹고 가시더라고요. 밥 배달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무거우신지 휘청거리시다가 머리에서 쟁반을 내려 잠깐 숨 고르시고 다시 머리에 이고 가시더라고요. 얼른 달려가서 쟁반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저 시장까지만 좀 부탁할게요. 우와, 이거 진짜 무겁네요. 안 무거우셨어요? 무겁죠. 무거운데 배달은 해야지. 내가 안 하던 배달을 오랜만에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네. 왜요? 원래 다른 분이 배달하셨어요? 그럼요.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해. 원래 배달 삼촌이 있었는데 갑을 받고 나오지를 않아요. 아이고, 내가 별소리를 다 왔네. 고마워요, 학생. 할머니, 그럼 지금 배달할 사람 필요하세요? 그렇죠. 왜요? 그 일 제가 해도 될까요? 처음엔 단순히 알바자리가 필요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했고요. 설마 잘 모르는 저한테 일을 시키실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잠깐 저를 말없이 쳐다보시더니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식당은 주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머니네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이상했습니다. 가게가 참 뜬금없었거든요. 할머니 밥집이 있던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1층에는 할머니의 작은 밥집, 그 옆에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올라가면 2, 3, 4층에 집 하나씩, 대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반지하 집이 2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장사가 막 엄청 잘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밥집이었는데 정해진 메뉴는 없고 할머니가 그날그날 상태 좋은 식재료들로 한 상 차리셨는데 거의 배달만 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하루에 2~3팀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할머니 바쁘실까봐 직접 먹으러 오시는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옷 공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옷공장에 배달을 갔고 아니면 부동산, 슈퍼, 세탁소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할머니 가게에서 밥을 시켜 드시는 단골분들이셨죠. 그래서 제가 배달을 가면 삼촌 바뀌었네. 할머니 고생하셔서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네. 학생, 오래 좀 일해줘요. 할머니가 고생이 많으셔. 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는 거라서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있는 동안만이라도 잘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두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싶었죠. 하기사, 이렇지 않은 게 더 이상했습니다. 잘 되지도 않는 가게에서 배달 알바까지 써가시며 나이도 많은 할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가게 월세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할머니의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된 것은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가 한가한 시간에 할머니께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소리가 커서 제게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 종수야. 잘 지내고 있냐? 엄마, 저 지금 이래요. 알지. 그런데 통 전화가 없어서 무슨 일 있나 하고. 일은 무슨 일이 있어요. 어련히 알아서 잘 지내겠죠. 저 바빠요, 엄마. 그리고 국제전화 비싸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가 한가할 때 연락 드릴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네? 끊을게요. 속으로 저런 쌍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아들이 부모 전화를 그따위로 받습니까? 불효자식 중에서도 상불효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따르릉 소리가 한참이 울리고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아가, 잘 지내니? 애들은 잘 있고? 소식이 없으니 궁금해서 전화했지. 종수랑은 방금 전화했다. 그러셨구나. 저희 잘 지내요, 어머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 해도 너무 소식이 없으니까. 한국은 안 오니?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도 까먹겠다 얘. 첫째 초등학교는 잘 갔고. 어머니, 첫애 이제 3학년 돼요.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하긴 어머니 연세에 제대로 기억하시는 게 대단한 거죠. 벌써 70이 넘으셨으니까. 벌써 그렇게 되었니? 아이고, 정신이 없네. 그래서 한국은 언제쯤? 어머! 애들아, 위험해! 어머니, 저 정신이 없어서 이만 끊을게요. 저희가 갈 때 연락 드릴게요. 쉬세요. 끊긴 전화 너머로 뚜뚜 하는 신호음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지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제 시선을 느끼신 할머니가 멋쩍게 웃으시며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참 못났죠? 네? 할머니 자제분이요? 네, 아니요, 나요. 네? 할머니요? 할머니가 왜요? 이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대우도 못 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으며 사는데 못난 거 맞죠? 아이고, 아니에요. 자제분이 못난 거죠.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해요? 그런 자식이 세상에 어딨어요? 할머니는 제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곤 할머니의 자제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댁에서 엄청 예쁨을 받았다고. 죽은 남편 닮아서 장군 같은 아들 둘을 연달아 낳으니 날 얼마나 예뻐했겠어. 시댁이 원래 장사하던 집이었어요. 이런 음식점. 남편도 시댁 가게에서 일 좀 하다가 둘째까지 낳고 시댁에서 돈 받아서 가게 하나 차렸는데 그게 칼국수집이었어요. 시장 근처에다 차렸는데 엄청 잘 됐지 뭐. 나랑 우리 남편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쉬는 날 하루 없이 매일을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애들 4년제 대학까지 다 보내고 등록금 걱정 하나 없이 졸업시켰는데 일하고 결혼하고 둘 다 외국 가서 살아요, 지금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 가서 사는데 지 애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고 처음엔 지들 살기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놈들이 지 아버지 죽고 나서 내 앞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화내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며 지들이 화내더니 연락도 안 해요. 사업한다 할 때 가게까지 빼서 돈 대주고
그거 말아먹었을 때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헛살았어요, 정말. 지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을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남편 보험금 다 나누고 집까지 뺐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 힘들기만 하다면서 월세방 하나 얻어주대요. 그런데 내가 월세 낼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겨우 혼자 꽁쳐둔 돈으로 이 가게였고 지금은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혼자 살아요. 그러니 내가 못난 거 아니면 뭐겠어요. 좀 못 살고 좀 못나도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낫지. 나는 자식 없는 사람만도 못해요, 지금. 가게 장사가 안 되는데 왜 계속 할까 이상하죠? 그래도 남는 게 조금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굶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명이 기셨어. 불쌍하게도 나도 명이 길 줄 누가 알아요. 이렇게 혼자 더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거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대답을 바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듯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만 가봐요, 동석 학생. 나도 정리하고 가봐야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할머니가 정리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골 손님 사장님이 할머니 가져다 드리라며 건강식품을 주셨었거든요. 그게 무거울 것 같아서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이거 무거울 것 같은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나 여기 바로 위에 살아요. 할머니는 건물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아, 여기 건물에 사시는구나 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위인데 뭘 데려다 주냐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하고 짐 들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2층을 지나고 3층도 그리고 4층도 지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더 계단을 오르시더니 계단 한가운데에 있는 은색 문을 열고 옥탑으로 가셨습니다. 그 건물에 옥탑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여기 사시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옥상에 있는 옥탑 방문을 능숙하게 여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세요? 네, 보잘것없죠. 그래도 여기가 아늑하니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옥탑방에 살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엄청 춥고 엄청 덥고 그때 정말 감기에도 많이 걸리고 저희 어머니는 없던 비염도 생기셨거든요. 옥탑에 살았을 때 맨날 이사 가고 싶다. 제발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맨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그런 곳에 혼자 살고 계신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 힘드실 텐데 그곳을 아늑하다고 하시는 것도 너무 속상했고요. 할머니 댁에 집 넣어드리고 주유소 가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낮에 해주신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불효자식들,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해보라고 속으로 저주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랑 좀 각별해졌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전까지는 아침, 점심 거르는 게 습관이 되어서 가게에서 밥도 안 먹었는데 할머니의 성화에 같이 늦은 점심을 한술 떴더니 할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서 맨날 밥 2그릇씩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 뭐 좋아하냐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할머니 얘기를 했더니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때 설날이 한 번 있었는데 어머니가 할머니 드리라며 홍삼도 챙겨주시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학원에서 받은 기름이나 차 같은 것도 할머니께 나눠드렸었고요. 저희도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챙겨드릴 수 있는 건 다 챙겨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할머니 댁 갔을 때 살짝 봤는데 벽지가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비 오고 곰팡이 쓸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이랑 같이 주말에 벽지 사들고 가서 벽도 새로 발라드렸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라 능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깔끔했습니다. 그때도 할머니가 고맙다며 직접 만든 식혜도 주시고 맛있는 밥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가게에서 2달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달이 지났을 때 사건은 터졌죠. 그날은 제가 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주유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날 주유소에 손님이 엄청 많아서 1시간 더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버스 타고 집에 가려는데 지갑이 없더라고요.
어디다가 놓고 왔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가게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주유소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그냥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돈 쓸 일도 딱히 없어서 귀찮으니까 지갑도 내일 찾자 했는데 뭔가 지갑을 꼭 찾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가도 할머니 안 계셔서 가게 문도 잠겨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뭐에 홀린 것처럼 할머니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때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누룽지 같기도 한 이 냄새가 뭔가 하면서 가는데 누룽지 냄새가 아니라 뭔가 타는 냄새인 것 같았습니다. 뭐가 탔나? 어디서 뭘 태우고 있나 하면서 코너 돌아 할머니 가게 건물에 도착했는데 할머니 건물이 검은 연기로 덮여 있더라고요. 2층 창문에서 시뻘건 불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고 검은 연기는 자욱하고 이걸 어쩌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꿈은 아닌가 하면서 몸이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연기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웃 주민분들도 하나둘 나와서 깜짝 놀라며 건물 앞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119에 신고해주고 다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타들어가는 건물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불타는 건물에서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작정 건물로 뛰어들였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학생 미쳤어? 안 돼, 들어가면. 저기 할머니 계셔서 구해드려야 해요. 놓으세요. 저는 입고 있던 잠바 벗어 던져놓고 주머니에 있던 물티슈 꺼내서 코랑 입 막고 검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면서 엄청 소리 질렀습니다. 할머니! 불이에요! 불 났어요! 할머니 불이요! 불! 불 났다고요! 할머니! 제가 소리 지르면서 올라가니까 2층 문이 열리고 3층, 4층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옥탑에 가기 전 있는 은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가 열쇠가 없으니까 열리질 않더라고요. 옆에 있던 화분 하나 들어서 문 내리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겨우 문 부시고 들어가서 할머니가 계신 옥탑으로 올라갔고 문 두들기면서 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나오세요. 할머니 불났어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잠옷 차림에 외투 하나 걸치시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오시길래 얼른 할머니 모시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불이 2층에서 시작된 건지 2층 내려가려는데 불길이 엄청 나더라고요. 문 열려있는 2층 지나는데 진짜 몸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최대한 문에서 멀게 계단 난간 쪽으로 꼭 잡고 겨우 내려갔습니다. 대문 빠져나가니까 소방대원들이 달려와서 저랑 할머니를 부축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다리에 힘 다 풀려서 쓰러지듯이 주저앉은 거 부축받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내가 살았어. 할머니가 기침을 많이 하셔서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저도 구급차에 같이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큰 문제가 없으셨고 가스에 노출이 되어서 기침을 하는 거라고 푹 쉬고 태어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긴장이 풀려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 그제서야 제 꼴이 보이더라고요. 온몸이 거뭇거뭇하고 아까 화분으로 문부시다가 그런 건지 팔이랑 다리가 흙투성이고 그냥 거짓꼴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세수만 하고 할머니 일어나시길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씻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할머니 가게 가보니까 건물 2층 창문이랑 계단들이 거뭇거뭇하더라고요. 2층 집은 엄청 많이 불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고 할머니 가게에도 피해가 없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게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먼저 나와 계셨고 아무 문제 없다고 장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인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어제 건물 사람들 다 구해줬다면서요? 네? 제가요? 아닌데요? 어젯밤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말해주던데요. 학생이 사람들 구하려 뛰어가서 소리쳤다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학생 목소리 듣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아무도 안 다칠 수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구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랬구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여기 4층에 사는데 어제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집에 못 왔어요. 내가 식구가 많아요.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다 모시고 살고 애들도 셋 있어요. 제 가족들도 다 학생이 구해준 거예요. 그랬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2층에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지인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했나 봐요. 가스불 켜놓은지도 모르고 다들 술 먹고 잠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살해를 하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살해라뇨.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래요. 어떻게든 꼭 살해하고 싶으니까 생각해보고 말해줘요. 꼭이요. 아저씨는 제 손에 아저씨 전화번호가 있는 명함 한 장을 주고 가셨습니다. 답례 같은 거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연락 안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가게 아무데나 명함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게 기사화가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정의로운 시민이라며 표창장을 주시더라고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상을 받는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특하다며 그날 갈비찜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갈비찜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저씨한테 부탁드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게에서 아저씨 명함을 찾아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옥탑방에 사시는 할머니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환경도 너무 안 좋잖아요. 주인 아저씨는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3층에 사는 세입자가 다음 달에 이사 간다면서 거기를 할머니 쓰시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월세나 보증금은 옥탑방에 사실 때랑 똑같이 받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전화기에 대고 몇 번을 고개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저보고 진짜 착하다면서 나중에 꼭 잘 될 거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대신 제가 이렇게 부탁한 거 알면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께는 제가 부탁한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옥탑방 이제 창고로 쓸 거라서 비워달라고 대신 3층 집이 도통 나가질 않아서 거기서 좀 살아달라고 할머니께 거짓말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얼떨떨하신 것 같았지만 알겠다고 하셨고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랑 할머니 이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짐이 적어서 이사할 것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고맙다며 짜장면도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의 추억을 가득 쌓고 군대 가기 전날까지도 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돕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던 친구한테 할머니 가게 소개해주고 갔습니다. 어머니랑 동생한테도 할머니 잘 챙겨드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렇게 가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할머니 소식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저보고 행정반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인사도 없이 할머니가 떠나셨답니다. 조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가를 받기 어려웠지만 중대장님이 사정을 듣고 휴가를 미리 땡겨 쓸 수 있게 해주셔서 휴가를 나갔습니다. 집도 안 들리고 바로 전달받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이게 진짜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장례식장 들어가서 할머니 영정사진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먹가 그리 급하셔서 인사도 없이 가셨나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놈들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마지막 날엔 오더라고요. 비행기가 어쨌고 저쨌고 핑계대면서요. 할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상복 입고 장례식장 지키고 몇 없는 조문객들마다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식입니까?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 아무튼 그렇게 발인까지 다 마치는데 제가 할머니 가게 알바생으로 친구 소개해줬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할머니가 너 주라고 하셨어. 돌아가기 일주일 전인가? 그때 나한테 주시더라고. 봉투를 열어보니 삐뚤한 글을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동석 학생 고마워요. 내 처지 안타깝게 여겨준 것, 불에서 구해준 것.
동석학생 가족들이 나를 가족처럼 챙겨준 것 다 너무 고마워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떠나는 순간은 동석학생 덕분에 웃으며 갈 수 있었어요. 동석학생이 나 3층 집으로 이사시켜준 거 알아요. 그것도 고마워요. 찬 바닥에서 외로이 죽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가게 냉동고 구석 검은 봉지에 돈이 있어요. 동석학생이 가져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가게 처분해서 다 가져갈 거예요. 나는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요. 냉동고에 있는 돈이 내 전부예요. 그거 동석학생이 써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참 많이 고마워요. 편지를 보고 계속 울었습니다. 첫 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게 열쇠였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서울 집에 갔다가 할머니 집이랑 가게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할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혹시나 할머니 자식들이 돈을 발견하면 자기들이 가져갈 테니 그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가게 냉동고에 있는 봉지에서 돈을 꺼내보니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쓸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했죠.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분명 좋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직업 만족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랑 특별한 인연이었던 할머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제 할머니라 생각하고 각별히 모셨는데 이별이 너무 빨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할머니 가시는 길 제 덕에 웃을 수 있으셨다니 그것만으로도 기쁘네요. 할머니와의 그날들을 추억하며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제게도 좋은 추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 글을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